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최창중 작가의 단편소설 힘을 찾아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회 구조의 모순과 왜곡된 현실에서 오는 외적 갈등,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동시에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실사판 같은 소설이라서인지 사회 정의에 대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최창중 작가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충북에서 교장, 교육장,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역임한 작가로서 교육자적 양심이 작품 곳곳에 스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딱딱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붓터치로 작품을 완성하는 번지기 기법 수채화처럼 무리 없이 소설 전편을 아우릅니다. 문득 명언 중에 착한 사람들이 공공문제에 무관심하면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할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고 눈과 귀가 있어도 막고 살 수밖에 없다면 역설적 표현으로 이 또한 부조리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소설이 결코 유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소설 힘을 찾아서 지금 바로 작품 감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 보아도 계곡은 초록 물감을 통째로 뒤집어 쓴 듯 짙푸른 녹음이 산을 살뜰히 먹었고 틈새로 실눈 뜬 하늘이 톡 건드리면 깨질 듯 새파랬다. 손바닥으로 쓱 문지르면 초록 즈백과 파랑 즈백이 한 주먹 묻어날 듯 싶었다. 사이사이 새털구름이 게으르고 한가롭게 흘렀다. 돌틈 사이를 흐르는 물은 쪼르륵 퐁 쪼르륵 퐁 옥구슬 소리를 내며 잘잘잘 헤엄쳤다. 단어 청정을 물속에 푹 담가도 좋을 만큼 맑고 깨끗했다. 도사견 고기 뜯듯 이빨살이 물고 지켜야 할 정갈한 산천이었다. 다듬는데 10년 세월이 걸렸다. 뼈 빠지는 노역과 밤낮 없는 손놀림은 농장의 필수였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손길과 눈길이 잠시라도 비켜갈 수 없었다. 눈을 뜨면 잡초가 앞을 막아섰고 돌아서면 농작물이 손길을 잡아 끌었다.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에 깃든 정성이 임금섬김을 넘었다. 농장을 들어서면 이불을 덮은 듯 포근함이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감쌌다. 이원수의 동시 고향의 봄의 노랫말이 제대로 어울렸다. 봄이 오면 울긋불긋 꽃대고를 차리고는 이름 모를 산새들을 쉴 새 없이 불러들였다. 그런 아름다움에 재를 뿌릴 놈이 나타났다. 근처에 철광을 가진 배불뚝이라고 했다. 아니, 배불뚝이가 아닐 수도 있었다. 호수를 아슴풀에 휘감는 물안개처럼 몸뚱이가 드러나지 않은 놈이었다. 길쭉한 놈일 수도 있고 짜리몽땅한 놈일 수도 있었다. 길거리에서 숱하게 마주치는 구멍가게 사장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산을 통째로 후벼팔 작정을 한 배포 큰 놈이기 때문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다. 새 속에 티끌 한 점 묻힐 수 없는 갓 잡은 생선처럼 살아 펄떡이는 싱싱한 자연도 자연이지만 속에 깃든 시간과 정성과 이야기가 더 소중했다. 떠밀려 억지로 짊어진 재산이긴 하지만 알토란 같은 좋은 기억들로 가득했다. 여름날 어둑 새벽 난데없이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이 계곡에 광산을 개발할 움직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제가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해 공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박성준 올림. 생명부지의 이름 석자가 문자 끝에 붙었다. 박성준? 영락없이 당신은 누구시길래 였다. 재빨리 기억의 문을 열어 제친 뒤 짧은 시간
바삐 이구석 저구석을 뒤졌지만 어느 틈바구니에도 그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누구시죠? 급한 반문에 날래게 답이 왔다. 계곡 입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건물을 지은. 아하, 그 밥맛 없는 인간이구먼. 계곡 초입에 400여 평의 토지가 제법 가지런하고 평평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땅의 가장자리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 50대의 사내 걸음이 바쁘게 오갔다. 오르내리는 길에 인사라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잠시 멈추면 정작 이 작자는 몸을 획 돌려 먼 산 바라기를 했다.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앞세우게 된 연유였다. 헌데 길가에 늘어진 시신을 보고도 혀끝 한번 찰 것 같지 않은 이 상종 못할 인간이 어둑 새벽에 문자를 넣었다. 문맥의 앞뒤가 궁금해 바로 전화를 걸었다. 광산을 개발한다는 장소가 어딥니까? 제법 점잖은 대답이 새벽 목소리에 얹혀 건너왔다. 저희 집에서 사장님 댁을 오르다 보면 너덜이 있죠. 그 근처입니다. 서너 개의 나무에 붉은 띠가 둘러져 있는 곳입니다. 광산 개발에 대해 제법 사전 조사가 있었던 모양으로 조리 있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장에게 문의했더니 소문이 사실이다. 문자에 적은 대로 면사무소에서 공문도 열람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급박하다. 광산이 개발되면 이 좋은 천혜의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요. 땅값 또한 똥값이 될 것은 타당하설이다. 힘을 모아야 한다. 이미 몇 사람이 서로 의견을 모았다. 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부터 차량 왕래가 잦은 몇몇 장소에 걸을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일 아침 9시에 계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모인다. 그 자리에 이장도 참석한다. 설명이 빨랐다. 그러나 앞뒤 연결에 무리가 없었다. 한두릅에 꿰인 조기처럼 이야기의 매듭이 분명하고 조리정연했다. 말하는 품새로 보아 대학물을 먹었으려니 싶었다. 마음이 볶이고 있는 콩일터였다. 광산을 개발할 지점이 너덜 근처라면 제 땅 바로 코앞이니 다음 날을 기약하며 통화는 끝났다. 그런 연후에 계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튿날 전날 통화를 했던 계곡 초입의 집 박성준이라는 사람의 집에 계곡에 거주하는 세대주 9명이 모였다. 이장이 먼저 나서서 연판장에 서명을 받았다. 이어서 그는 물러서 뒷짐을 졌다. 계곡의 거주민들은 원주민이 아니었다. 하나씩 둘씩 산 좋고 물 맑은 곳을 찾아든 뜨내기들이었다. 이장의 입장에선 복잡한 사안에 깊이 발을 들여놓아 골치 아파질 필요가 없었다. 장돌뱅이 같은 짧은 머리의 사내가 나섰다. 박성준의 집 맞은편 언덕배기에 있는 솔바람 펜션의 주인이었다. 펜션은 펜션이 돼 손님 든날을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이름뿐인 펜션이었다. 먼저 일정한 돈을 거출해 현수막을 답시다. 잘 아는 업자가 있으니 제가 주문과 운반을 책임지겠습니다. 조금 있다 주문하면 오후에는 가져올 수 있을 테니 내일 모여 현수막을 답시다. 내일 아침 7시까지 우리 집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현수막의 문안을 각자 한두 개씩 만들어 제 휴대폰으로 보내주십시오. 미리 상의가 있었는지 일사천리였다. 바로 휴대폰 번호와 현수막 문안이 그의 휴대폰으로 모였고 모인 내용은 다시 모두의 휴대폰으로 전달되었다. 그렇게 평소 밝은 인사 한번 제대로 건네지 않고 먼 산 아래 밥 짓는 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한적한 집 바라보듯 서로 관심 없이 대면대면 지내던 사람들이 지남철에 철가루 붓듯 하루아침에 이마를 맞대며 사이좋은 이웃사촌이 되었다.
광산 개발은 박성준의 지적처럼 땅값을 똥값으로 떨어뜨릴 시급한 현안이었고 광산 개발에 나선 업자는 공동 대응이 필수인 골리앗이었다. 당초 농장을 조성한 사람은 장인이었다. 평생을 금융업에 종사한 당신은 퇴직 직후 이곳 땅을 매입해 정착했다. 도시 생활이 몸에 밴 장인은 잡초의 무서움을 몰랐다. 봄이 되자 7천여 평의 땅을 잡목과 잡초가 시시각각 엉덩이를 들이밀며 잠식했다. 연로한 당신이 일손을 빌릴 곳은 자식밖에 없었다. 휴일이면 끌려온 자식들은 막노동꾼이 되어 잡목과 잡초 앞에 내동댕이 쳐졌다. 도회지에서 컴퓨터 자판이나 두드리는 직장인들에게 산촌일은 예산일이 아니었다. 서툴고 힘들고 땀나고 짜증스럽고 피곤했다. 막내 사이인 정식 씨는 조금 달랐다. 찢어질 듯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일이 익숙했고 손에 맞았다. 서툰 손길이 아니기에 그에게는 항상 장인의 칭찬과 호감이 따랐다. 10년 세월이 흐르자 장인은 시골 생활을 못 견뎌 앞발 뒷발 다 들고 계곡을 나갔다. 자식들이 관리를 도맡았다. 다시 10년 세월이 흐르자 장인은 자식들에게 농장의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요구했다. 이남 3녀 중 능력되는 두 딸이 나섰다. 나머지 자식들은 제3도 버겁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유산까지 포기하겠다며 기꺼이 각서를 썼다. 도회지로 나간 장인은 이듬해 장모를 잃었다. 홀몸이 되자 가까이 사는 막내딸을 수시로 들볶았다. 고동이 어려워 요양원으로 옮긴 뒤에는 거의 매일 전화를 넣었다. 요구사항이 많았다. 고집도 셌다. 요양원 직원들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술과 간식을 즐겼다. 젊은 시절 알았던 결핵의 영향으로 폐의 반쪽이 하얗게 촬영되는데도 말년에 얻은 전립선 암 때문에 상시 약을 복용하는데도 굳세게 술을 즐겼다. 그 수발을 청하기 위해 수시로 전화를 넣었다. 가까이 사는 게 죄라면 죄였다. 막내딸에게 전해진 모든 요구사항의 수발은 사위인 정식 씨의 몫이었다. 운전면허가 없는 딸에게 아버지의 요구사항은 받아쓰기에 불과했다. 미수를 넘기자 눈에 띄게 건강이 꺾였다. 90을 막 넘긴 어느 날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다. 호흡이 가빠져 대형 병원으로 옮긴다는 전갈이었다. 그날부터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정밀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폐의 상태는 그대로였고 전립선 암의 수치는 꾸준한 약의 복용으로 오히려 낮아져 있었다. 문제는 음식 섭취였다. 목넘김이 시원찮았다. 평소 즐기던 보신탕이며 짜장면이며 초밥이며 장어를 부지런히 사서 날랐지만 전혀 입맛이 돌아오지 않았다. 백약이 무효였다. 링거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다. 동안 처가 형제들은 발걸음 한번 하지 않았다. 제 아버지가 장기 입원 중인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철천지 원수가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었다. 병원 입원 후에는 수시 전화가 매일의 새벽 전화로 바뀌었다. 한 달여에 걸친 새벽 전화는 사람을 곤죽으로 만들었다. 장인이 소주를 마시고 싶다는 용건을 전한 날 꾹꾹 눌러 참던 심기가 드디어 폭발했다. 입원 환자가 술을 원하다니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웬만한 일이어야 들어드리지. 이처럼 시달리는 게 벌써 며칠째야. 당신 형제들은 전부 죽을 병에 걸렸나? 입원하신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어째서 한 연놈도 코빼기를 안 내밀어? 우리만 자식인가? 잘 참는다 싶었던 남편의 심기가 폭발하자 아내는 서둘러 형제들에게 문병을 재촉했다.
달려온 형제는 땅을 함께 소유한 바로 위의 언니 부부 달랑 한 쌍이었다. 나머지는 워낙에 돈담무심한 인간들이었다. 제 식솔이 아니면 눈길 한번 주길 싫어하는 산꼭대기에서 홀로 살아야 할 철면피들이었다. 장인의 수척한 몰골을 보고 나온 동서는 상황이 그 지경인데도 한껏 여유를 부렸다. 잘나가는 자영업자로서의 느긋함이 몸에 밴 탓이었다. 그동안 자네의 수고가 정말 많았네. 장원급제한 이웃 칭찬하듯 건네는 의례적인 말에 울컥 부하가 치밀었다. 넉넉하고 후덕한 품성이긴 하나 유유자적이 흠인 사람이었다. 유유자적은 좋은 기분일 땐 점잖음과 사람 좋음으로 보이지만 속이 꼬이면 꼴값으로 여겨지는 법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서나 받을 대접을 동서에게서 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자연 여장 남자를 바라볼 때의 삐딱한 시선과 함께 성대 닫힌 목소리가 나갔다. 형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태평성대 같네요. 빗으로 푹 찔렀는데 반응은 여전히 여유롭고 온건했다. 일찍 오질 못해 정말 미안하네. 변명 같지만 사업이 바빴어. 최근에 시작한 사업이 아니기에 갑자기 바빠졌다는 변명은 합당치 않았다. 장인이 건강했던 시절에는 부름 한마디에 득달같이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던가. 외려 사업이 더 번창하던 시절이었다. 어제 오늘 시작한 사업이 아닌데 갑자기 수주량이 늘었나 보지요. 뱃속에서 꿈틀대던 울화가 그대로 말이 되어 나갔다. 묻는 게 아니라 따지려는 의도였다. 다시 무슨 말인가를 하려던 동서는 눈치 빠른 처형이 옆구리를 찌르자 입을 닫았다. 분위기가 험악하자 아내가 나섰다. 이 양반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소주를 먹겠다고 했을 땐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그래, 술을 사다 드렸어? 아내가 반문하는 처형의 팔짱을 끼며 둘 사이로 들어섰다. 자연스럽게 남자 둘의 사이가 조금 벌어졌다. 그럼 어떡해. 환자가 간절하게 원하는데 바카스병에다 소주를 담아 슬쩍 건넸지. 기상천외한 방법에 아버지마저 혀를 내둘렀어. 간호사가 눈치채지 못했어? 뒤늦게 알게 되어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강제 퇴원 조치를 각오하랬어. 자매는 미리 전화로 주고받았을 것이 분명한 내용을 분위기를 녹일 셈으로 의도적으로 자세히 되새겼다. 현수막 사전 작업에는 채 1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시간 절약을 위해 펜션 사장이 달려가 직접 운반해온 30여 개의 현수막을 쭉 펼쳐 놓은 뒤 가장자리에 대나무를 끼우고 대나무의 양 끝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 다음 끈을 달았다. 사이사이 앞으로 진행될 작업에 대한 논의가 짤막짤막 있었고 사무적이고 전투적인 분위기를 깨기 위한 농담이 가끔 섞였다. 그러면서 모두는 친밀한 동지가 되었다. 현수막 개시 작업은 세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나이를 의식해 주춤거리는데 펜션 사장이 손짓을 했다. 선생님은 저를 따르세요. 높은 곳엔 제가 오를 테니 밑에서 눈길로 현수막의 균형만 잡아주세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목적지로 해 노소를 섞어 나눈 세 팀이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떠났다. 그렇게 계곡 입구로 들어오는 세 갈래 도로의 요소요소에 현수막이 망국기처럼 내걸렸다. 돌아오며 정식 씨는 우리 민족처럼 현수막을 좋아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생각했다. 외국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가까운 일본을 가보아도 광활한 영토를 지닌 캐나다를 가보아도
저 먼 유럽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가보아도 좀채 볼 수 없는 것이 현수막인데 우리네 방방곡곡에는 가는 곳마다 현수막이 펄럭였다. 전통적으로 현수막을 좋아하는 민족성이 흐르는 것인지 아니면 외향적 요인으로 인해 그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붙은 것인지.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숨어있던 광산 개발업자가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다. 만나자는 기별이 왔다. 박성준이 나서서 약속을 잡았고 사장과의 만남 일정이 문자를 통해 동네 사람들과 계곡 거주자들에게 통보되었다. 면담이 약속된 날 손바닥만한 마을회관 앞마당에 30여 명이 모였다. 평소 허리 굽은 노인 한둘이 힘든 발걸음을 옮기던 고요하고 적막한 장소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해진 시각이 되자 픽업 트럭 한 대가 들어섰다. 야전 점퍼를 입은 군화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모두의 얼굴에 얼씨구, 이건 상상하던 장면이 아닌데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날씬한 세단에서 양복 차림의 뚱뚱한 사장이 배를 뒤룩거리며 내려야 맞는 그림인데 예상이 영 빗나갔던 것이다. 중년의 얼굴에 어색한 웃음이 잠시 걸렸으나 그를 보는 이쪽은 모두 어금니를 물었다. 전투 태세로의 돌입이었다. 완장을 펜션 사장이 찼다. 대기 사장이쇼?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지극히 시건방진 말투였다. 중년의 남자는 잠시 쭈뼛했지만 차분하게 자신이 할 말을 했다. 회사 간부입니다. 사장님은 바쁘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펜션 사장의 눈꼬리가 정적 앞둔 수탉 날개처럼 솟았다. 우리가 사장을 불렀지. 당신 같은 허수아비를 불렀어? 움찔할 만했는데 중년은 의연하게 월급쟁이로서의 책무를 다했다. 어쨌거나 의사만 전달하면 되지 않겠소? 그나저나 대바람에 왜 반말입니까? 매듭을 풀려면 언성을 낮추세요. 당당함이 만만치 않았다. 용건을 슬쩍 뒤로 밀며 그 자리에 예의 범절을 끌어들였다. 뒷부분의 말은 필요 없는 용기를 낸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펜션 사장은 어김없이 그의 말꼬리를 틀어잡더니 패대기를 쳤다. 반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발놈들이. 대갈통에서 돼지피가 쿨럭쿨럭 솟아야 정신줄을 찾으려나? 생각이 있어 없어? 너 같은 쫄따구가 대거리할 일이 아니야. 사장 새끼는 발모가지가 잘렸냐? 왜 모지방을 못 내밀어? 존나게 뛰어가 빨리 사장 새끼 보내. 무지막지한 욕설은 특효약이었다. 살인을 하시라도 저지를 듯한 인상이 욕설에 보태지자 직원은 지체 없이 꽁무니를 뺐다. 가까이에서 며칠 지켜본 바로 펜션 사장은 무식해서 용감하고 지나치게 용감해서 두려운 사람의 전형이었다. 그는 꼬리를 감추며 돌아서는 직원을 향해 자신보다 키도 크고 살집도 좋은데 존만한 자식 하고 굳이 한마디를 더 보태며 침을 찍 뱉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내심 진저리 치는 것을 그 자신만 몰랐다. 나이 지긋한 평균 연령이 70은 넘었을 마을 사람 모두가 속으로 혀를 끌끌 찼다. 상종 못할 인간이 바로 이웃에 있다 싶었다. 이장은 더욱 찔끔했다. 워낙에 저런 난폭한 놈이었나 싶었다. 광산 개발에 욕심을 내는 업자의 마음도 이해는 갔다. 손보아야 할 이 나라의 허술한 법규가 수두룩 빽빽할 터이지만 그 사이에 광업 법규도 당연하다는 듯 자리했다. 암울했던 일제식민지 시대에 만든 굴타리 먹은 고물 법규가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채 개인소득 3만 5천 달러에 이르는 이 나라 법률에 아직까지 건재했다.
지하로 들어가면 전후 좌우로 후벼파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었다. 토지의 소유권은 지상에만 한정되었다. 채광권을 취득하면 땅속을 헤집는 것은 엿장수 맘대로였다. 펜션 사장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빌어먹을 악법이었다. 펜션 사장은 자신의 시위 경력을 훈장처럼 자랑했다. 댐 건설 현장에서 수몰 지역의 보상을 위해 수자원 공사의 멱살을 틀어잡고 며칠 머리띠를 맸다고 했다. 가로수며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을 매달며 그처럼 떠버렸다. 육두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팔뚝에 숨었을 문신을 염탐했지만 없었다. 허술한 법규를 찾아 고쳐야 할 국회의원이란 놈들은 싸움박질에만 이골이나 민초들의 삶에는 콧물 한 방울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서 연병할 놈들이라고 매도했다. 국회의원들이 들으면 펄쩍 뛸 험구를 이를 악물고 그 틈새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엄밀하게 따져 연병할 놈들이라는 욕설은 어법에 맞지 않았다. 연병이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보면 연병 앓을 놈들이라고 고쳐 표현해야 옳았다. 그나저나 꼴에 어울리지 않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왜 자주 붙이는지 몰랐다.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던 장인은 92해 넘긴 여름날 삶의 끈을 놓았다. 그해 가을 동서는 미리부터 챙겼을 것이 분명한 생각보따리를 풀었다. 자네 농장을 아예 인수할 생각은 없나? 우린 거리도 너무 멀고. 애초에 땅을 공동으로 인수할 때의 약속이 오래도록 지켜지리라곤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끝이 그처럼 빠를 줄은 미처 몰랐다.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니고 비아냥거림이 목조까지 올라왔으나 참았다. 실제로 동서는 오가려면 거리도 멀었고 시간도 길었다. 줄잡아 왕복 500리, 5시간 이상의 이동거리였다. 서울 근교이다 보니 매번 주차장처럼 혼잡한 고속도로를 뚫고 내려왔노라 했다. 생각해 볼게요. 허망한 마음에 대꾸할 말이 없어 그냥 던진 말이었다. 장인으로부터 농장의 명의를 넘겨받은 뒤 동서는 말했었다. 나이 들어 생활 전선에서 뛸 기력이 쇠하게 되면 우리 도해지 생활을 청산하고 농장으로 돌아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시게나.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질 그 흐뭇한 약속이 장인이 타게 한 지 채 한 해도 지나기 전에 일방이 서둘러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쨍그랑 소리를 내며 찰나에 허무하게 깨질 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하긴 약속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모르긴 해도 농장의 시세는 내 요구 이상일 게야. 그동안 자네가 농장에 쏟은 정성을 생각해 최소한의 금액만 요구할게. 말하며 배시시 웃었다. 사업하는 사람답게 구렁이 담 넘듯 본론으로 접근하며 저 일을 민홍지 저쪽으로 숨겼다. 얄미웠다. 장인이 타게 했으니 재산가치 없는 땅에 굳이 돈을 묻어둘 필요가 없었다. 당초의 약속과 많이 다르네요. 무척 섭섭합니다. 이쪽이 말랑말랑하지 않은 것을 그쪽도 잘 알았다. 찔러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물러설 뜻을 생각의 모서리 어디쯤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선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이려니 싶었다. 오해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처제와 상의해 보게. 이번에도 그는 살짝 미소를 보였다. 경영인으로서 자질과 능력은 타고난 사람이었다. 때문에 조금 이기적이고 물욕 또한 컸다. 이익을 목전에 두면 미어캣처럼 사업가 기질이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자주는 아니지만 드문드문 서울 깍쟁이 기질까지 유감없이 발휘해 상대방의 마음을 앞뒤로 주물렀다.
면전에서는 강까지 빼줄 듯 달착지근하게 접근했지만 멀리 떨어지면 자신의 이익을 찾을 궁리로 머리를 감쌌다. 얄미운 것은 얄미운 것이고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겠다 싶었다. 그럼 액수는 얼마나? 우리 몫으로 3억이면 합당하지 않을까? 동서의 말대로 시가로 따져 무리한 액수는 아니었다. 그것으로 흥정은 끝났다. 더는 이야기가 오갈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몸을 뺄 마음의 준비가 된 그쪽이고 거부하기엔 명분이 부족한 이쪽이었다. 농장의 단독 소유주가 된다는 것에 조금 욕심이 가긴 했다. 평소 공동으로 보유했기에 애착이 덜했다. 시급한 집수리도 뒤로 미루었고 손이 꼭 필요한 작업도 외면했다.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았다.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치된 둘째 아들의 결혼 자금이 있었다. 약삭빠른 부부가 그런 냄새를 맡은 게 분명했다. 하지만 애초에 형제가 뜻을 모아 장인의 제의에 임했던 것인데 당신의 타계로 의무를 벗게 되자 재빨리 가면을 벗는 게 얄미웠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자 이용당한 기분을 큰 땅을 소유하는 기쁨으로 덮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들었다. 여보, 형부의 말대로 하자. 아내가 남편의 결심을 앞섰다. 제의받은 지 사흘 후였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게 되면 메모지를 앞에 둔 채 현안 덩어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며칠을 두고 신중하게 메만지는 아내로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었다. 아내 역시 공동 소유주가 지닌 단점을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래, 좋다. 남편은 아내의 결정에 숟가락만 얹었다. 커다란 땅덩이가 오롯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기쁨은 며칠 밤잠마저 설치게 했다. 인계인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애초에 돈만 주고받으면 끝날 일이었다. 장인으로부터 땅을 인수할 당시 농지법을 의식해 소유주를 근거리에 거주하는 아내로 등재했기에 법적 절차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현수막 작업이 끝난 뒤엔 하루씩 날짜를 잡아 계곡 거주민 모두가 무리를 이루어 관련 기관을 돌았다. 면사무소에선 면장을 만났고 시청에서는 광산개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시의회 소속의 지역기초의원을 만났으며 도청을 방문해서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지역광역의원을 만났다. 소득은 없었다.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보신을 염두에 두고 꼬리를 도사린 채 애매모호한 답변을 더듬더듬 내놓았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자신의 선거구 유권자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응대한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도청 공무원의 귀띔 하나만은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광산개발의 허가 관서는 도청이었다. 다만 산림청의 동의가 필수였다. 광산을 개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산림자원의 훼손이 수반되기 때문이었다. 도청의 입장에서는 명분 없이 신청 서류를 반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산림청이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려도 가능한 일이었다. 그 부분을 노려 산림청 산하기관인 국유림관리소에 매달리라는 충고였다. 도청 공무원의 충고를 등에 업고 큰 기대를 걸고 방문한 인근 소읍에 위치한 국유림관리소도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행정고시를 통해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젊은 소장 역시 뜨끈미지근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무원은 역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뒷날 따라붙을 책임을 미리 떠올리며 미꾸라지가 되어 꽁무니를 도사렸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자 박성준이 꼭꼭 감추어 두었던 비책을 조심스레 꺼냈다. 대학과 동기인 시의회 의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었다. 반신반의하는 모두의 앞에 펼쳐놓은 계획은 후일 기막힌 성과를 가져왔다. 시의회 의장은 박성준의 제의에 반색했다. 취임 이후
뚜렷한 업적 하나 갖지 못해 고심하던 그였다. 의장이 깃대를 잡자 상황은 급반전했다.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지하 자원의 개발도 꼭 필요하다며 광산 개발업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방문한 계곡 사람들에게 울화를 끼얹었던 국유림 관리소장은 청정 자원의 유지 보수도 우리의 책무라며 말을 바꿨고, 뜨끈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던 다른 교관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적극적인 협조로 바뀌었다. 시민 걸기대회 개최가 백미였다. 장소는 국유림 관리소의 앞마당으로 정해졌다. 집회 당일 계곡의 주민들은 약속된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한 뒤 석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출발했다. 국유림 관리소로 가는 도로 주변은 녹음이 짙었다. 초록의 단정함 사이사이에 미세먼지가 안개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휴대폰을 여니 먼지의 농도를 알리는 앱이 외출을 자제하라며 새까만 바탕 위에서 징징 울었다. 태양은 평소의 총기를 잃은 채 상한 노른자처럼 흐리멍덩한 모습으로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었다. 막대기로 톡 건드리면 홍시처럼 떨어질 듯 오독하니 위태로웠다. 조금은 달뜨고 조금은 긴장한 일행의 가슴을 대변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집회 시각이 가까워지자 방송국 중계차가 도착했고 주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3355 짝을 지은 사람들이 강제 동원된 무심한 얼굴로 차량에서 내렸다. 차량 바퀴마다 진흙대가 한결같았다. 나도 논밭을 내달리는 어김없는 촌놈이요 하듯이. 의회 차원의 행사는 역시 규모가 남달랐다. 단상이 마련됐고 확성기가 넉 대 배치됐다. 2천여 명의 주민이 동원되었고 지역 매스컴의 취재가 치열했다. 각종 시민단체의 이름이 붙은 현수막이 대회장을 빙 둘러감쌌다.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오른 의장은 광산개발 계획에 대해 제보해준 자신의 친구 박성준에게 감사를 표했고, 박성준은 잠시 일어나 대중에게 꾸벅 인사했다. 의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품격 높은 단어들이 확성기를 타고 건물에 부딪혀 메아리를 끌며 하늘 저쪽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은 정해진 각본대로 흘렀다. 계곡 사람들의 방문 시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던 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일어서 구호를 선창했고 모인 일동이 그것을 따라하며 주먹을 불끈불끈 들어 올렸다. 주먹들이 소방호수의 물줄기처럼 힘차게 허공을 휘저었다. 군중의 함성은 장마철 물구비가 되어 거센 힘을 이루며 국유림 관리소의 건물을 빙 돌아 한낮의 고요함을 느긋하게 즐기던 한가롭고 고즈넉한 고을을 세차게 훑어나갔다. TV 카메라가 주동자들의 얼굴이며 뒤통수며 불끈불끈 들어올리는 주먹들을 바쁘게 쫓았다. 어느새 미세먼지가 말끔히 걷히고 하늘이 새파랗게 살아났다. 결국 광산 개발은 불허되었다. 산림청의 부동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개발업자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서류의 반려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도 도청의 담당 공무원은 아무도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꼬리를 뺐다. 하지만 계곡의 모두는 판결을 걱정하지 않았다. 이미 배운 도둑질이 있기에 다음 차례는 두렵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광산 개발업자의 본 모습은 콧배기도 보질 못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형의 존재를 대상으로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노력을 쏟은 셈이었다. 힘을 가진 자들은 그처럼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멀찌감치 물러서서 상황을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라고 생각하니 불현듯 두렵고 끔찍했다. 계곡의 따스하고 안온한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광산 개발의 소동으로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휩쓸고 간 뒤
꼭 2계절 만에 다시 광풍이 닥쳤다. 이번엔 저수지 조성 계획이었다. 계곡의 입구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저수지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공공사업인 탓에 이번엔 이장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계곡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자신의 땅이 수몰 지역의 경계에 물린 박성중과 펜션 사장은 당연히 반대의 입장에 섰고, 나머지는 수려한 풍광이 몰고 올 재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며 찬성의 입장에 섰다. 자, 바야흐로 다시 계곡 사람들은 2패로 나뉘어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미리 승패가 예견되었던 싸움이었다. 광산 개발의 저지를 두고 둘이 보인 싸움딱 기지를 그 누가 꺾을 것인가. 결과는 허망했다. 계획은 저수지를 개발하되 둘의 토지를 비켜가는 쪽으로 수정되었다. 저수지의 규모를 대폭 축소했던 것이다. 언론을 통해 저수지 조성 계획을 알게 된 동서가 전화를 해왔다. 소식 들었어. 나이가 더 들면 그곳으로 내려가 살고 싶은데 우리로부터 인수한 가격에 조금의 땅을 나누어 팔면 안 될까?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니,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말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후로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결국 몸통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깃털들의 다툼만 난무할 뿐이군요. 철학자 헤겔의 말을 빌리자면 합리적인 것은 진실하며 진실한 것은 합리적이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비합리적인 것을 진실처럼 강요당하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책나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